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다시 또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찬양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그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그 마음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보다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그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신나게 찬양하면서 이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로 인한 고민과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저희를 바라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여느 때 같으면 우리 비전빌리지 청년 마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라 오늘 같이 예배로 우리 이 비전 특강을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귀한 또 특강을 해주실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 형제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한 분은 우리 예수길법교에서 또 한 분은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름을 뒤덮이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찬현 목사님의 형님 되십니다. 우리 유호연 형제께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비전 특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찬현이 형입니다. 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에어비앤비 아시나요? 뭐 하는 건지? 저 직을 대여해주는 에어비앤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연세대학교에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엔지니어인데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 정말 실리콘밸리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영문과와 문헌정보학과를 전공을 한 다음에 문헌정보학은 뭔지 아시나요? 그 도서관학이라고 옛날에 그 책을 도서관을 어떻게 꽂을까를 연구하던 학문인데 도서관에 이제 나중에는 정보 검색 시스템이 생기고 도서관 책 찾는 시스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검색 시스템 같은 게 생겨서 정보 검색 쪽으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보 검색하니까 뭔가 구글이나 뭐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를 하면서 교환학생 같이 뭐 1년 연세대학교 다니고 1년 위스콘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위가 2개가 나왔어요. 한국 학위 하나 나오고 미국 석사 나오고 그리고 박사를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어스틴은 엄청 더운데 거기 가서 거기서도 정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턴십을 뭐 인포침스라고 인디드라고 거기 작은 회사들을 인디드는 한국에도 진출해 있긴 한데 그런 데서 하고 트위터에 2013년에 링크드인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링크드인 소셜 네트워크인데 그 프로페셔널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맥 타고 뭐 리크루터 그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우리말인가? 헤드헌터 그 헤드헌터들이 링크드인을 보고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찾던 사람이 정보 검색을 할 줄 알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서 자연언어 처리, 그러니까 저 언어학 공부했거든요. 영문과에서 그 언어학을 할 줄 알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는 참 잘합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에 트위터에 조인을 해서 한국어 처리기 트위터 코리안 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오픈 코리안 텍스트로 오픈 소스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에어비앤비에서 또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페이먼트 팀에서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데 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면접을 봤더니 돈도 더 준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일도 안 시키고 맨날 놀라 그러고 뭐 출근을 10시에 했다 4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연봉은 1억이 넘고 그러니까 대졸 초봉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걸 고민 끝에 얻은 결론들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브런치 보면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고 써놨죠. 말하다 말고 그리다 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svillustratted.com이라고도 있고, 브런치의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저희 팀하고 같이 6명이 같이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블로그에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써놨습니다. 나중에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이게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에 보면은 신보사님 그 리액션 좋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일하고요. 여기 보면 강아지 있죠. 강아지도 데려올 수 있어요, 회사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때나 출퇴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근무 시간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를 제가 잘 해내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프로젝트를 내가 약속하고, 그것도 프로젝트를 누가 저한테 어사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 다음 주까지 이거 해와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거 해. 그러면은 그것만 잘하면,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근데 평가를 하죠. 그게 얼마나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었는가. 근데 내가 도움 주고 싶은 만큼 도움 주면 돼요. 그 도움을 적게 주면 연봉이 안 오르고 승진이 안 되고, 근데 승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희 회사에 60대 할아버지가 레벨 3, 4, 5, 6, 7, 8까지 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레벨 4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레벨 5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평생 레벨 4만큼의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기여를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일 많이 안 하면서. 그래도 뭐 억대 연봉인데 뭐. 자, 제가 4년 됐죠. 이제 4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면서, 트위터와 에어비앤비를 다니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평적 문화, 뭐 수직적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회사에도 수직적 문화 있거든요. 뭐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온 말이 이거예요. Rank Driven Organization이냐, Role Driven Organization이냐. Rank Driven Organization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결정권이에요. 뭘 결정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뭐 누굴 자를까? 누굴 붙일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까?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그 결정권을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랭크가 제일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이죠 이게. 그러면 제일 윗사람, 여기 보면은 머리 큰 제일 윗사람 있죠, 사장님. 이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결정한 거를, 그럼 넌 이거해, 넌 이거해, 너네 부서는 이거해, 너네 부서는 이거해. 그리고서는 쭉 내려와서 맨 밑에 실행자들 보면은 머리가 없죠. 머리가 여기 오른쪽에 재활용돼 있죠. 이게 밑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 회사 처음 들어가면은 눈치 보고 시키는 거 열심히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 작동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결정한 거를 밑에서 빠르게 수행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정보를 올려보내요. 그럼 보고서를 엄청 많이 써서 맨날 저기 회사에서 보고서 쓴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서 올려보내면 그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사장님이 또 결정을 내려줘요. 그럼 사장님 결정을 또 내려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이 체제가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이고요. 롤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은 모든 직군,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결정을 하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결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이너가 빨간색 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보시기엔 그 색깔이 너무 야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갈색 폰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사장님이 결정권자니까 사장님이 갈색으로 가자면 갈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롤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내가 디자이너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책임자니까 사장님이 갈색으로 가자 그랬을 때 시장에 내놨더니 망했어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디자이너 책임이에요.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사장님 책임이에요. 사장님이 갈색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근데 롤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사장님이 갈색으로 가자 그랬어도 내가 디자인 책임자니까 망하면 제 책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사장님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체제인 거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에 가장 적합한 인재예요. 이 사람은 랭크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에서는 이렇게 일을 시켜요. 다음 주까지 뭐 자바를 이용해서 AWS 뭐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프로그램 만들어 와, 페이먼트 시스템 만들어 와 그래요. 그러면은 랭크 드리븐의 최고의 인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지? 예. Okay, you can count on me.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오겠습니다. 저는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오겠습니다. 이게 제일 훌륭한 인재예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취업하고 그러면. 근데 롤 드리븐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저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주까지 해와, 뭐 한 달 뒤까지 해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매니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엔지니어인 제가 전문가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컨설팅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이 사람은 질문을 시작하죠. 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쓸 겁니까? 얼만큼의 스케일러빌리티,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겁니까? 그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아까 체계에서는 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난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계속 모으는 거죠. 근데 이 한국에서 최고의 인재, 랭크 드리븐 최고의 인재, 서울대 나오고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인재가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우리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뭐 거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잘 하고 똑같은 대답인 거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은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재가 한국에 온다. 그럼 한국에서 이렇게 시키죠. 다음 주까지 자바를 이용해서 페이먼트 시스템을 요 기획사에 딱 맞게 만들어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물어봐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시키는 부장님이 아니 그냥 하시라고요. 다음 주까지 해오시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아니 이거 제가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은 이미 사장님이 내리신 거라고 그냥 하시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 많고 일 안 하는 인간으로 이제 찍혀서 잘리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달라요. 바라는 인재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나중에 하시면은 롤 드리븐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랭크 드리븐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달라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랭크 드리븐으로 해서 이미 결정된 걸 빨리빨리 하면 돼요. 근데 새로운 혁신적인 핸드폰을 만든다. 그건 사장님 머리에서 혁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각 전문가가 다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롤 드리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랭크 드리븐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혁신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혁신을 해?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윗사람이 혁신을 안 하면 혁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롤 드리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하고 결정권자니까 혁신이 늘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계속 혁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 뽑는 것도 달라요. 랭크 드리븐에서는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냐? 그냥 그 사람들이 이미 체제에 수능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외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시험 쫙 봐서 1등부터 10등까지 딱 자르면 돼요. 근데 5등짜리가 마음에 안 들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을 잘 안 해. 5등짜리 자르고 11등짜리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너 일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은데 그 롤 드리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자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자이너가 제일 공부 잘하는 디자이너를 뽑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찾고 한 사람을 데려와서 6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면접을 해요. 1시간에 1명씩. 반대죠 완전히. 한 사람 랭크 드리븐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6명, 7명, 10명을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반대로 한 명의 후보가 오면 6명의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해요. 1시간에 한 명씩.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들은, 권력자들이라고 했죠. 결정권자들은 비싸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보면 회장님 되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되게 돈 못 벌잖아요. 걔네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대학원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학원 안 나온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서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경쟁을 통해서 애플 인재 빼오고 구글 인재 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계속 천정부지를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들어오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연봉 8천, 대졸 초봉이 연봉 8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대졸 초봉이 1억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대졸 초봉이 한 1억 3천, 4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경쟁을 하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혁신을 하면, 혁신을 해서 페이스북 같은 게 새로 나오고, 뭐 트위터 같은 게 새로 나오고, 구글이 새로 나오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돈이 다 거기로 몰려가거든요. 광고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클릭해주고 그러면 다 돈이 몰려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최고의 인재들을 가져와서 데려다가 또 이제 또 프로그래밍을 하게 하면은 우리가 코드 한 줄 쓰면은 전 세계인들이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단어도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예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상수고 변화가 변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 기아 뭐 그런 대기업들, SK 그런 회사들은 우리 전 국민이 같이 만든 회사예요. 전 국민이 노력하고 세금을 들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같이 노력해서 노동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런 회사는 망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이 생존해야 돼요. 근데 시대는 변했어요. 이 기업이 하던 일은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를 좀 잘 만드는데 전기차의 시대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이 변수예요. 기업 망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기업이 망하면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가요, 다. 저도 약간 트위터 가지고 내려오니까 저 에어비앤비로 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가 필요한 회사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좀 회사가 안 좋아지면 인재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회사가 망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세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마음 아픈 사람들은 그 창업자들이나 이제 회사 사장님은 마음이 아프고, 회사 사장님도 사실 월급 받는 사람이고, 그 사장님도 딴 회사 가서 더 잘 나갈 거고. 그래서 회사 잘리면은 되게 좋아해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돈 한 4달치 월급 나오고, 이제 공부할 시간 벌어가지고선 다음 회사 면접 보고, 그리고 면접 보자는 회사가 줄을 서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상수인 회사에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나, 전기차가 나왔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이 변수인 곳에서는 우리 회사의 미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 회사가 그 미션이 별로 상관이 없으면 다른 회사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회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려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는 가솔린 공정에다가 설비 투자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로 갑자기 넘어가면 현대 지금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해요? 그럼 현대는 최대한 전기차의 시대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혁신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 75년, 뭐 80년 이전 그때는 이렇게 이게 지금 GNP거든요. 한 사람당 연봉, 평균 연봉이에요. 근데 한 사람 연봉이 뭐 5,000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노동집약의 시대, 뭐 미싱하고 공장에서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대기업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대기업의 시대에는 한 중간 정도의 노동력, 그러니까 중간 정도 비싼 노동력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은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뭐 자동차 엄청나게 만들어서 팔고 대기업의 시대가 왔어요. 대기업의 시대가 쭉 올라가다가 대기업의 시대가 이게 지금 연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당 연봉이 3만 불. 그럼 뭐예요? 연봉 3천 이상이 되면, 평균 연봉이 3천 이상 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제조업을 못 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제조업이 다 넘어가죠. 지금 그 시대에 와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3만 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혁신의 시대로 가야 돼요. 혁신의 시대는 뭐냐면 어차피 노동력으로 승부는 안 되니까, 사람들 연봉 깎아가지고 승부는 안 되니까 혁신의 시대에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돼요. 페이스북을 새로 만들고, 구글을 새로 만들고, 애플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은 이거죠. 교육은 뭐 취업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공부 잘해서 회사 가서 열심히 할 사람들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 대기업들이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이 다 제조업 가져갈 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서 절대 안 망할 것 같지만 일본이 그랬잖아요. 뭐 소니 쭉 내려오고 산요 뭐 그런 거 지금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제조업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럼 우리나라도 혁신의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만 투자하고 인재들도 대기업형 인재들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때 혁신형 인재가 되면 앞으로 먹고 살 것들이 생기겠죠. 근데 대기업형 인재가 되면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어요. 삼성하고 애플이 맨날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혁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올해 혁신이 없다.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비슷한 제품이 대기업의 시대와 혁신의 시대에 같이 비슷한 제품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삼성의 갤럭시는 뭐냐면 대기업의 시대에 기술을 다 모으고 대량 생산을 다 모아서 끝판왕, 최종적으로 막 진짜 조그맣고 멋있는 기술이 집적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아이폰은 뭐냐? 얘네는 기술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UX로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삼성보다 한 2년 뒤처지잖아요. 근데 애플이 신경 쓰는 건 진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삼성 뭐 홍채 인식 그런 거 되는데 그거 뭐 진짜로 그거 어떻게 쓸 건데 폰에다가 삼성 입장에서 야 이거 우리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게 돼. 끝이에요. 근데 애플은 그걸 통해서 네가 굳이 지문 터치 안 해도 핸드폰이 열려. 그걸 가르쳐. 네 경험이 좋아지고 네 삶이 편해져라고 하는 거고, 삼성은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혁신이 이루었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삼성전자 직원 안 계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인재들도 노동 집약의 시대에는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 시대에는 불평하지 않는 노예들이 최고였어요. 그냥 조용히 밥만 주면 일시키는.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진짜로 밥도 맨날 있고 옆에 전쟁도 안 나고 너네는 뭐가 불만이니?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불평을 덜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시대고, 여기서는 완전히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이미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계속 이제 현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진짜 사실 그 대학생들한테 할 때는 쉬운데 모든 세대가 다 여기 있어서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헬조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로. 뭐냐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은 생존의 시대에 살았죠. 옆에서 전쟁 나서 옆 사람 죽어나가고 배고파서 다 내일 먹을 것도 없고 그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거 메슬로의 욕망의 피라미드 아나요? 이게 5단계까지 만족이 돼야 행복해요. 4단계까지 만족이 되면은 안 행복해요. 5단계까지 만족이 돼야 다 행복한 건데,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안전도 없고 생리적 욕구도 충족이 안 되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기업의 시대에는 뭐냐? 소속과 사람 있고 가정에 드디어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 돈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뭐 어디 들어갔어 뭐 그러면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가 보기에는 야 얘네 정말 잘 산다. 근데 얘네들 이 세대에서 보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5차까지 안 갔으니까. 5단계까지 만족이 안 되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뭐냐? 저도 약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는 뭐냐? 지금 여기까지는 차는데 이 위에가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경쟁하고 너무너무 경쟁해서 열심히 했는데 얻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직원 1등, 진짜 1등하면 삼성전자 직원이 될 수 있잖아요. 뭘 해야 행복하냐면, 나는 교회니까 진짜 근데 이거 얘기 못해서 정말 답답했는데 딴 데 가서는 교회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셔서 왜 세상에다 꽂아 놓으셨냐, 나 뭐 하라고 만든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나라에서 못 하잖아요. 너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서는 생존해야지라고 자꾸 얘기하지, 야 너는 뭐 하라고 만든 사람이고 너는 뭐 해야 행복하냐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청년 세대가 이 행복이라는 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첫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전체 역사상. 왜 그러냐 하면, 생산의 시대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고. 근데 혁신의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의 전공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미리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언어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언어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 컴퓨터랑 언어학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한국어 처리기를 만들어서 새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그러니까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혁신을 해나가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같은 거. 제가 엔지니어 하는 게 원래 꿈이었는데,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도. 그래서 그걸 하니까 회사에 앉아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밥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밥도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죠. 근데 소속과 사람, 자존감, 사람들도 다 저를 존중해주고 서로 막 경쟁하지 않고 우리 같은 미션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동료들과 함께 소속감도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다 있어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의 존재 목적.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저를 프로그래밍 하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거 하고서 밤새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다양하게 혁신을 이루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첫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가서 하면서 유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의 없는 민족이 한국인과 중국인이에요. 뭐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고 안 하고, 몸으로 뭘 쳐도 미안하다고 안 하고, 문 이렇게 자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 휙 지나가. 그럼도 미안하다고도 안 해. 그냥 문도 안 잡아줘. 다른 나라 사람 다 문 잡아주고 열어주는데 문도 안 잡아줘요. 미안하다고도 안 해. 근데 동방예의지국이래. 왜 동방예의지국일까요, 우리나라가?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라는 거는 권력자 앞에서 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 권력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기업에서는 참 잘 돌아가요. 그걸 이용하면.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내 기술 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내 프로덕트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그 사랑이 없이는 그게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유교가 저는 정말 유교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유교는 나쁜 거구나라고 느낀 게 사랑이 없어요. 유교에 사랑을 배제하고 철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얘기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지만 여기 다 모든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효도가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효도는 악이에요. 왜 효도가 악이냐? 부모님 세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 효도가 악이냐? 저도 아빠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부모랑 자식 간에 사랑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하고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야 되는데, 효도는 뭐예요? 사랑을 하든 말든 네가 자식 됐으면 자식 된 도리로 너는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야지. 그럼 자식들은 가기 싫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기 싫은데 가서 돈 들여야 되고, 사랑하면 내 재산이 다 엄마 거고 엄마도 내 재산이 다 네 거고, 그냥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해서 명절 때 미국 사람들 집에 가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효도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나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있던 얘기들인데, 기독교도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교회에 얼만큼 자주 가냐, 뭐 헌금을 얼만큼 하냐, 교회에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하면은 그냥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냥 그거는 교회 안 간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냥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고, 또 존재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거를 저는 사실 이 모든 강의고 보고 사실 그거를 얻은 게 너무너무 그거를 알게 된 게 너무 기뻤고, 그건 사실 뭐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아시지만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주족 관계나 갑을 관계가 아닌 진짜 사랑하는 관계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효도하시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청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비전보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한테 진짜 사랑하세요. 효도하고 예의 차리지 마시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그래도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프로덕트도 정말 멋있는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도 따라와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평균 연봉, GFP인데, 이 혁신의 시대 25,000불, 27,000불 넘어갈 때,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혁신의 시대에 들어가서 뭐 게임 같은 거, 슈퍼마리오 나오고, 미국도 이 시대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우리나라는 2013년 뭐 이때쯤에서 싸이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K-팝 같은 게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길 넘어가면서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일본 제조업 망했죠. 미국 제조업 망했죠.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망할 차례예요, 이제.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혁신, 진짜 실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로 자꾸 가야 돼요. 더 이상 더 좋은 세탁기를 만들어서는 중국에 이길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중국은 여기서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대기업의 시대에서 계속 있겠죠. 굉장히 빨리 얘네들도 혁신의 시대로 넘어가 버리겠고, 그때 중국도 아마 매분이 심하게 오겠죠. 그래서
지금 AI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뭐 그런 데서 AI 기술을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삽질입니다. 삼성의 타이젠 아시나요?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겠다고 삼성이 핸드폰 OS를 만들겠다고 한 게 타이젠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냐면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구글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는 기술을 팔아먹는 회사가 아니라 원천 기술을 만들어서 오픈해버려요 그걸. 그래서 그 생태계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안드로이드 오픈됐잖아요. 안드로이드 쓰는 거 공짜예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AI도 공짜예요. 텐서플로우 오픈소스 됐어요.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것도 오픈될 거예요 앞으로. 그럼 현대는 껍데기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구글 걸 쓸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구글을 이길 수 있는 현대만의 인공지능 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만들자. 소용이 없어요. 구글 못 이겨요 어차피.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선 자기네들만 돈 비싸게 받고선 팔면은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얘네가 오픈소스 해버리면 이건 전 세계의 자산인 거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뭘 해야 되냐 그럼. 지금 여러분 안드로이드 가지고 뭐 해먹고 살아요? 무슨 장사 해먹고 살아요? 앱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핸드폰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만드는 앱에 달린 거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 플랫폼은 다 공짜예요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다 공짜예요. 이미 공짜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공 있죠 전공.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한 앱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전공에 대한 앱도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앱을 만드는 어떻게 실력적인 기업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AI나 그런 거를 가지고 AI를 어떻게 공부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AI를 이해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어떤 체제인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AI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어떤 앱을 만들 거냐를 생각하듯이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결국 혁신은 어떤 문제를 푸냐가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이라는 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얻어 걸려서 하나 대박 나면 그게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류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10년 후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걸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치죠. 뭐냐, 사업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야근 시키면 야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끝나가요. 그러면은 플렉서빌리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말,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누가 조언을 해도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시각을 모아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든 뭐라 하시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거 못하게 했어요. 계속 내가 결정을 못하게 하고 누구 말 듣고 누구 멘토 말 듣고 그랬는데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다 모아서 결론은 자기가 내요. 계속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이상의 생각은 못해요. 내가 혁신을 못 만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내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늘 해석을 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내가 해석을 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굵고 선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질문, 강의와 연관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직접 답을 하는,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뒤 마이크 하나, 뭐 자유롭게 누구든지, 여기 있네요. 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대영이가 좀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그걸 아예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걸 베이스는, 그러니까 그냥 초등, 고등, 중등 딱 이럴 때 배우는 것들까지 배우고 그 뒤에 이제 배우는 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대학원까지 공부해야 돼요. 전문인이 돼야 돼요. 앞으로 창조의 시대는 뭐냐면 인형 눈 붙이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학생들 데려다 놓고 인형 눈에 최대한 많이 붙이려면은 그냥 걔네들한테 밥만 주고 그냥 노동을 그냥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하면 할수록 이제 이익이에요. 걔네들이 눈을 많이 붙일 거예요. 근데 기계학 박사들 데려다 놓고 인형 눈 계속 이거 붙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형 눈 붙이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가 인형 눈 붙이는 기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만들면 생산력이 옛날에는 중학생들 데리고 할 때는 생산력이 한 명 추가하면은 요만큼 올라가고 두 명 추가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계를 만들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혁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뭘 해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요. 프로그래밍을 안 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랑 친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머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든가, 그리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든가, 그리고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아이폰의 강점이 뭐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잖아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기술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팔리는 게 되는 거고, 사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양의 심리학이나 인문학 그런 것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조금 공부를 하시고,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살려면. 그리고 자기 전공을 제대로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는 뭐냐?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 사람. 그게 제너럴리스트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끝나고 진짜 전문인. 내가 블록체인은 내가 진짜 잘 알아. 그런 사람. 그리고 뭐 AI는 진짜 잘 알아. 아니면은 내가 뭐 지질학은 내가 진짜 잘해. 내가 뭐 수학은 진짜 잘하고, 아니면 영문학은 진짜 잘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는 뭔가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떤 걸 조합하는 걸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면은 하고 있는 공부를 전문인이 될 때까지 하세요. 아니면 취업하시든가. 그러니까 창조적인 인재가 되려면 그 길이 달라요. 창조적인 인재가 되려면 전문인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 그냥 이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든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그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시몬쌤 먼저.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님들 이렇게 두 분 뵈니까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네요. 몸매는 공통이고 두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밸리나 이제 이런 쪽에서 1차 산업, 특히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관심도나 또 향후의 그 비전은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이제 농업이라는 게 지금 감사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돼버렸죠. 이제 생명과학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생명과학이 앞으로 실리콘밸리에 완전 핫한, 앞으로 그냥 실리콘밸리 지배하겠죠. 앞으로 유전자 학이나 그런 그 유전자 개량도 그렇지만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서 병충해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사람의
그 유전병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이제 그게 앞으로 가장 미래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게 됐죠.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면 옛날 것 같지만 사실 그 생명과학이고 그 하나 농업을 하려면 어쨌든 그 생명 그 농작물의 그런 사이클이나 그런 걸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유전공학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앞으로는 제일 핫한 분야가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샌프란시스코부터 그 산호세까지 그 베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바이오테크 도시예요. 그냥 바이오테크 도시가 그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미 핫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요현 선생님이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배워왔는데 어느샌가 실리콘밸리에 가 계셔서 이 자리에서 강사로 쓰실 만큼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네, 목사님이 키우셨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죠.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천원 울타리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인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그런 사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결국 우리 요현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시대를 앞서서 혁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길을 살아오셨으니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네. 신학적인 질문 같은 찬현이가 대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독교가 교회에 맨날 가야 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 믿어서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유교를 난 정말 잘 믿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근데 기독교는 행복과 사랑의 종교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의 죄,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 죄인, 우리 죄를 아무리 안 질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좀 내가 괴로워요.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럼 내가 괴로워요 사실.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죄라는 뭐 그런 거, 그 율법주의 그런 것보다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죄를 지었다고 너는 세상 살면서 절대 깨끗해야 그럴 수 없어요. 어차피 모두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커버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진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 유대를 관계를 가지고 진짜 사랑을 하면 인생이 엄청 자유로워요. 내 죄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돼. 근데 또 게다가 앞으로의 산업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산업은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거니까 물론 남을 시키는 일을 해도 그 프로덕트를 사랑하고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윗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가불관계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프로덕트를 사랑하고 내가 얼만큼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고 그 변화를 사랑하느냐 그 혁신을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난 진짜 미국 가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니 이 회사에서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자꾸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를 갑질하지 않고 대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 전체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이 없이 만들어지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일 시키려면 빡세게 일 시켜야죠. 뭐 가도 높이 일 시켜야죠. 근데 사랑한다는 거,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무슨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앱을 이 앱하고 전혀 관심 없는 어떤 개발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너 이 앱 다음 주까지 만들어와 내가 돈 줄게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앱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일 시키기 힘들어요. 감시해야 되고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앱을 보고선 와, 이 앱 진짜 좋다. 난 진짜 이런 앱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당신의 앱이지만 저는 여기에 코파운더로 참여를 해서 나는 이 앱을 정말 사랑해서 이 앱을 정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라고 사랑을 가지고선 달려들면 진짜 좋은 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개발자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을 제일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유교 사상과 그런 걸 전통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도울 김영호 선생님 아시죠? 철학자, 유교도 하고 뭐 기독교도 철학하고 뭐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사랑하지 말자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유교적인 거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이 서구적인 거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많이 해쳤다고. 근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우리가 행복한 적 있었나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한이잖아요. 한. 슬픔의 끝판왕 한. 근데 기독교를 오고 우리나라에 이제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유교가 자꾸 접목되고 샤머니즘과 접목되면서 이상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또 옳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옳은 건 사랑이고 옳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는 없어요. 죄도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행동 양식, 저는 정말 독실하겠다기보다 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는 별로 안 나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루하루가 천국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은 삶을 너무 많이 살고 회사에서도 지옥같은 삶을 많이 살고, 근데 회사에서도 사람들하고 사랑하면 너무 행복해요. 회사에 앉아있는 게. 얼마 전에 저 회사에 앉아서 너무 행복하다, 힐링된다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결국은 그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의 올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차연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정우영 쌤 먼저 좀 하시고 다음에.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요즘 이제 트렌드가 그거라서 이제 나름대로 뒤늦게나마 프로그램을 공부해보고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데, 영문학을 하시면서 그 전공 공부도 힘드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실제적인 그런 팁이 있다면 좀. 그리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언어도 많고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혼자서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던 건 저는 수학도 못하고,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온 것 같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프로덕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랑 날짜 세는 프로그램. 그게 너무 귀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게으름이 이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작업 진짜 싫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자동화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날짜 세는 것도 귀찮아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그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책 다 읽고 배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다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것들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베껴다 썼구나.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해보자. 그러다 그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프로그래머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열정을 가진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자연스럽게 익혀가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뭐 입문을 하기 위해선 파이썬을 공부하시고 뭐 뭘 하기 위해선 C++ 공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무슨 아이폰 앱을 만들고 싶은데 파이썬 공부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럴 땐 스위프트를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를 하고 싶으면 자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확실히 뭐고 그럼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99%는 구글 검색이에요. 그럼 거의 코드 다 나와 있어요. 코드에 갖다 붙이면 돼요. 이미 패키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패키지 임포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게 빌드하고 싶으신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빌드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도 보고 구글도 검색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쪽 판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강을 이제 막 시작하나 보다 하고 들었는데 갑자기 확 끝나서 좀 들으면 이제 네, 몰입하다가 좀 당황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초등생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요새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아이가 커서 미래에는 이런 직업은 사라질 거다. 우선 정보 속에서 첫 번째는 아이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그게 의사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없을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과연 올바른 그 부모로서 진로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내시면서 그 실리콘밸리어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또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분명히 다른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애들을 보면요, 한 중학생쯤 되면 한국 기준으로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아다니고 그냥 신나게 뛰어다니고 얼굴이 다 까매요. 하도 놀아서. 걔네들이 나중에 실리콘밸리 취업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너 하고 싶은 거가 뭔지 네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왜 지었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가 돼야만 했냐 하면 돈이 거기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왜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냐면 돈이 거기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앞으로 자기네들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산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돈을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만 돈이 있고 거기 하청업체한테도 돈이 없고 대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고 대기업하고 같이 짝짝꿍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의사가 돼야 되고 뭐 이제 결국은 그때는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혁신의 시대에는 대기업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 아무리 반항을 해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제조업 다 가져갈 건데 이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인재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인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를 진짜로 이제는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상관없이 꾹 참고 의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의사 하는 걸 진짜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 영문과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됐잖아요. 취업이 돼서 이제 끝까지 파면은 전문인이 되고 그거를 어떤 산업 그런 응용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지금 모르잖아요. 대학교 졸업 다 한 다음에 나는 뭐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다가 이제 무슨 갑자기 인도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늘 그러니까 이 상황, 이 환경 안에서도 계속 나 뭐래 행복한 사람이지, 나 뭐 잘하지, 뭘 좋아하지, 그거를 하라고 교육 우리나라 교육 커리큘럼에 나와 있어요. 중학교 뭐 직업 탐색 뭐 그런 거 맨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그래서 난 지금 뭐 하려고 있는 사람이야,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그걸 알고 나면 앞으로의 모든 산업과 그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문인과 산업은, 소프트웨어 지금 업계는 전문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해도 금융을 알아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모르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바이오테크도 모르고 뭐 심지어 자동차 산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알지.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든 뭐 의학 전문가가 되든 법 전문가가 되든 뭔가 전문가가 돼서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끝까지 파면 되는 거죠. 찬영이도 좋아하는 걸 끝까지 파서 목사가 되더라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으니까 네, 좀 뽕을 뽑죠. 혹시 더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 아 예, 네, 예, 장희철 씨. 네. 삼성이 앞으로 망할 거라는데 진짜로 망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신문에 기사에 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 5년 내에 망한다는 건데요. 왜 망하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망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 세금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삼성을 살려내겠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반도체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계속 잘 나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노동 집약적인 거라서. 그리고 기술은 반도체 기술 같은 금방 캐치업할 수 있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차피 캐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다는 건 그 중국 사장 아저씨가 마음만 바꾸면 자기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옛날에 뭐 소니, 사니오 뭐 그런 회사들이 망할 이렇게 확 쪼그라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샤오미가 삼성을 이기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너무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내에 한번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혼란은 미리 대비를 하고 이 혼란은 이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있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더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예, 지금 아니면 쓸 수 없는 질문들. 예, 두 분, 예, 두 분 질문하고. 네. 저기 삼성이 무너지는 걸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어떻게 하면 삼성이 무너지는 걸 대비를 한다는 네. 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90년대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은 진짜 미국 망할 줄 알았는데 구글이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 빈자리를 엄청 빨리 채워줬죠. 그래서 그 다음 산업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 산업을 준비하려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제너럴리스트는 다음 산업이 떴을 때 그 회사에 또 취업을 하겠죠. 근데 다음 산업을 리드하려면은 전문가가 돼 있으면 돼요. 자기 영역에서 확실한 전문가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찾으러 올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올 거예요.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찬현 목사님 친구 오광석이라고 합니다. 찬영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알게 돼서 너무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는 제조업, 불행히도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핸드메이드, 혼자 이제 핸드메이드 쪽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동향을 보시는지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핸드메이드나 뭐 그런 좀 특화된 분야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기업의 시대에 대기업이 하던 제조업이 이제 중국에 넘어가겠지만 핸드메이드의 가치는 핸드잖아요. 뭔가 수제작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물론 그러면은 이제 핸드메이드를 만약에 프로그래밍이랑 접목을 시킨다면은 네. 어떻게 만약에 우리 네. 호연 형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지 한번 뭘 그 만드시죠? 핸드메이드 이제 저 섬유 코사지 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프로그래밍이랑 접목시켜서 이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은 어떤 예. 쪽으로 혹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 있으실지. 거기다가 AI를 들여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결국은 뭐 마케팅이나 그런 거에 이제 IT의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쓰는 뭐 결국은 그런 거겠죠. 이제 그거는 핸드메이드는 그 생산력을 높이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AI를 이용해서 인건비 안 쓰고. 네. 근데 핸드메이드는 인건비 안 쓰면 안 되는 게 핸드메이드잖아요. 네. 그게 그거의 가치가 계속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거기다 프로그래밍과 4차 산업혁명 그런 거는 사실 효율 높이는 거니까. 예. 그 핸드메이드는 효율 높이는 거에도 이뮨데 그 효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내 사업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복제해서 대량 생산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냥 뭐 해하시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고 감사했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용 선생 나오셔서 마지막에 기도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저도 실리콘밸리 가고 싶은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지금 교회 같이 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호연 우리 형제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또 앞으로 펼쳐질 세상과 미래 산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빚으실 때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인간으로 만들어냈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은사와 달란트와 정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품고 자신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호연 형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정말로 빛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며 그 가정이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위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